초여름의 눅눅한 밤이었습니다. 낮의 열기가 아직 가시지 않은 골목, 축 늘어진 빨랫줄, 기름 냄새와 젖은 집 냄새가 뒤섞인 공기. 어디선가 개 한 마리가 낮게 짖다가 멈췄습니다. 모두가 잠든 그 시각, 포도청에 한 통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신고를 해온 것은 젊은 안악이었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죽은 사람은 설이었습니다. 설이. 조선의 관청에서 문서를 다루고 기록을 정리하는 하급 관리. 높지도 낮지도 않은 자리. 있어야 관청이 돌아가지만 없어도 아무도 모르는 자리. 이름은 박성원. 나이 32. 혼자 사는 남자였습니다. 그의 방은 이상하리만큼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옷은 개어져 있었고, 문서는 가지런히 쌓여 있었고, 밥그릇은 깨끗이 씻겨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올 것을 알고 미리 정리해 둔 것처럼. 그리고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손, 차갑게 식은 그의 손에 편지 한 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는 절반만 남아 있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찢겨 사라져 있었습니다. 남은 절반에 적힌 글자는 단 3줄. 그날 밤 나는 보았다. 이름을 말할 수 없다. 살고 싶다면 그 아래는 찢겨 있었습니다. 무엇을 보았을까요? 누구의 이름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말 뒤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편지의 나머지 절반은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무 연화가 그 소식을 들은 것은 새벽이었습니다. 박돌쇠가 달려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연화다모, 일어나십시오. 마을에 사람이 죽었습니다. 연화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잠을 못 이루는 밤이 많았습니다. 사건이 없는 날에도 지난 사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얼굴이, 진실을 알면서도 눈을 감았던 사람들의 얼굴이. 어디인가? 한양 북쪽 나무정골목입니다. 설이 박성원이라는 자인데 혼자 사는 방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웃에 사는 안악이 새벽에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들여다봤답니다. 문이 안에서 잠겨 있어서 억지로 열었더니 연화는 포졸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일어났습니다. 옷을 여미고 머리를 올리고 신을 신었습니다. 그 동작들이 조용하고 빠르고 익숙했습니다. 잠에서 막 깨어난 사람의 동작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훈련된 사람의 동작이었습니다. 나무 전골목은 이름처럼 목재를 다루는 장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낮에는 톱질 소리와 먹선 냄새가 가득한 곳, 대패 소리와 나무 타는 냄새가 골목을 채우는 곳. 하지만 새벽에는 어느 골목과 다를 바 없이 고요했습니다. 박성원의 집은 아주 작은 집이었습니다. 문 앞에 이미 몇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집주인 노인, 이웃 안악 2명, 그리고 야간 술라를 돌던 포졸 하나. 그들은 서로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가지는 그 특유의 침묵. 연화는 그들을 지나 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은 작았습니다. 한 칸짜리 방. 창 하나, 문 하나, 등잔 하나, 탁자 하나, 이불 하나. 사람 하나가 살아가기에 꼭 필요한 것들만 있는 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누운 박성원. 얼굴은 편안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가볍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마치 잠든 것 같았습니다. 방금 잠든 것처럼 아주 편안하게. 하지만 피부가 이미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잠자는 사람의 색이 아니었습니다. 연하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박성원 곁에 앉았습니다. 손목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맥이 없었습니다. 몸이 굳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죽은 지 몇 시간은 된 것 같다. 새벽이 오기 전. 한밤중에 죽었다. 연하는 손을 내려놓지 않고 그대로 박성원의 손을 살펴봤습니다. 손가락. 손 안에 뭔가 있었습니다. 구겨진 종이였습니다. 꽉 쥔 손가락 사이에서 삐져나온 종이 끄트머리. 연하는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차가운 손가락을 천천히 펴면서 그 종이를 꺼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아니, 편지의 절반이었습니다. 오른쪽이 깔끔하게 찢겨 나간 종이. 찢긴 방향이 일정했습니다. 급하게 찢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위로 자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심스럽게 천천히 뜯어낸 흔적이었습니다. 연하는 남은 절반을 펼쳤습니다. 글씨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보았다. 이름을 말할 수 없다. 살고 싶다면 그 아래는 없었습니다. 연하는 편지를 손에 쥔 채 잠시 멈췄습니다. 글씨체가 이상했습니다. 앞에 두 줄은 반듯했습니다. 공들여 쓴 글씨였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줄, 살고 싶다면은 흔들렸습니다. 손이 떨리며 쓴 글씨였습니다. 끝으로 갈수록 더 흔들렸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두려워서 손이 떨렸거나 아니면 이미 몸이 나빠지기 시작한 상태에서 쓴 것이거나. 연하는 방 안을 다시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등잔. 기름이 다 타 있었습니다. 밤새 켜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탁자 위에 붓과 벼루. 벼루의 먹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 마르지 않은 먹.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 편지를 쓴 것이 죽기 직전에 쓴 것이었습니다. 연하는 벼루 옆에 놓인 먹을 들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먹에서 은은한 향이 났습니다. 서리가 쓸 법한 일반 먹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양반가에서나 쓰는 고급 먹에서 나는 향이었습니다. 꽃과 나무 껍질이 섞인 듯한 은은하고 차가운 향. 이 먹은 박성원의 것이 아니다. 누군가 가져온 것이다. 아니면 누군가 그에게 쓰게 한 것이다. 박돌쇠 군, 예, 이 방을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하시오. 그리고 건물 주인과 이웃 안악을 따로 기다리게 해주시오. 각각 따로 서로 이야기하지 못하게. 알겠습니다. 연하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품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나서기 전에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습니다. 잠긴 문, 정리된 방, 편안한 표정, 구겨진 편지 절반, 그리고 고급 먹향. 이것은 자연스러운 죽음이 아니다. 그렇다고 누군가 들어와 죽인 것도 아니다.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다. 그렇다면 이 죽음은 스스로 선택한 것인가? 아니면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인가? 연하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이것은 아직 시작이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연하는 건물 주인 최노인과 이웃 안악 봉씨를 차례로 만났습니다. 먼저 건물 주인인 최노인. 나이 70 가까운 노인이었습니다.
등이 조금 굽어 있었고 걸음이 느렸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오래 살며 세상을 많이 봐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박성원 씨가 이 방에 산지 얼마나 됐습니까? 한 3년 됐지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도 별로 없고, 새도 한 번도 늦은 적이 없고, 누구랑 싸운 적도 없고, 그냥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들어 달라진 점은 없었습니까? 누가 찾아오거나 표정이 달라지거나 최 노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한 달 전쯤부터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그전에는 아침에 마주치면 인사도 잘 하던 사람인데, 그 무렵부터는 인사를 해도 눈을 피했습니다. 그리고요? 밤에 불이 늦게 꺼졌었습니다. 밤새 켜놓는 날도 많아졌고, 뭔가 쓰는 것 같았습니다. 긁적이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뭘 그렇게 열심히 쓰나 했는데, 누가 찾아온 적 있습니까? 보름 전쯤이었나, 밤에 사람이 한 명 왔었습니다.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 날이 어두웠으니까. 그런데 옷이 좋았습니다. 비단 옷이었는데, 이 동네에서 볼 수 없는 옷이었지요. 목소리나 걸음걸이는 기억하십니까? 목소리가 낮고 굵었습니다. 나이가 좀 있는 사람 같았고, 걸음이 아주 당당했습니다. 허리를 펴고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짧게 몇 마디 하고 갔습니다. 그 뒤로 박성원 씨가 더 어두워졌지요. 연하는 고개를 끄덕이고 최 노인을 보냈습니다. 다음은 이웃 아낙 봉 씨였습니다. 이름은 봉 씨. 나이 40. 박성원 집과 아주 가까운 옆집에 살았습니다. 새아이의 어머니이고 남편은 행상을 했습니다. 새벽에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고 하셨는데 어떤 낌새였습니까? 새벽에 제가 자다가 깼는데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쿵 하는 소리가 무거운 것이 쓰러지는 소리였어요. 몇 시쯤이었습니까? 한밤중이었어요. 아직 닭이 울기 전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박성원 씨 방 문 밑으로 뭔가 보이는 것 같아서 자세히 보니까 손이 보였어요. 문틈 사이로 차가운 손이 바닥에 쓰러진 것 같아서 억지로 문을 열었는데 봉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빨갛게 됐습니다. 그 상태로 있었어요. 손에 편지를 쥔 채로 눈을 감고 아주 편안하게. 박성원 씨가 평소에 특별히 어울리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무언가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까? 평소에는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보름 전쯤부터 밥도 잘 안 먹고 자기 방에서 잘 안 나왔어요. 한 번은 밥을 가져다 줬더니 고맙다고 하면서도 제 얼굴을 못 봤어요. 눈을 피하더라고요. 뭔가 무서운 게 있는 사람 같았어요. 뭔가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박성원 씨 방에 평소와 다른 물건이 있던 것을 보신 적 있습니까? 새로 생긴 것이라든가. 봉 씨는 잠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종이요. 한 번 방 앞을 지나다가 창 사이로 봤는데 두꺼운 종이가 탁자 위에 있었어요. 일반 닭종이가 아니었어요. 더 두껍고 질이 좋아 보였는데 이 골목에서는 보기 어려운 종이었어요. 수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봉 씨를 보내고 나서 연하는 다시 박성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탁자 아래, 옷더미 사이, 벼루 뒤편,
이불 및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 옆벽, 연하는 벽을 손으로 짚으며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손바닥으로 벽의 느낌을 확인하면서 벽지 아래에 뭔가 있었습니다. 벽지가 살짝 들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부분, 손가락 2개 너비, 붙였다 뗐다 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연하는 조심스럽게 벽지를 들쳤습니다. 접혀 있는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그 종이에는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한자처럼 보이지만 한자가 아닌 글자들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섞여 있었고 선과 점이 조합된 기호들도 있었습니다. 이건 암호다. 박성원이 뭔가를 기록했는데 들킬 것을 두려워해서 암호로 적어둔 것이다. 그 내용이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숨겼을까? 연하는 그 종이와 편지 절반을 함께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청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서리, 고급 먹향, 좋은 종이, 비단 옷 입은 방문자, 한 달간의 불안, 암호로 된 기록, 그리고 죽기 직전에 쓴 편지 절반. 이 사건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깊은 곳에 뿌리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포도청으로 돌아온 연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준혁이었습니다. 포도청 종사관. 나이 35. 연하가 2번의 사건을 함께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엄격하고 딱딱했지만 연하의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인정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연하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자신이 먼저 위험을 알아채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성원 사건인가? 예, 단순 자살이나 병사로 처리되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연하는 편지 절반과 암호 종이를 꺼내 이준혁에게 보여줬습니다. 이준혁은 편지를 보면서 표정이 굳었습니다. 암호 종이를 보면서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디서 나온 것이냐? 편지는 박성원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죽으면서도 쥐고 있었습니다. 암호 종이는 방 안벽지 아래에 숨겨뒀던 것입니다. 이 암호는 무엇을 뜻하느냐? 아직 해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해독하면 뭔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준혁은 2 종이를 오래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연하야,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명령도 아니고 지시도 아닌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무게가 실린 목소리였습니다. 이건 건드리면 안 되는 일이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먹 냄새가 났다고 했지? 양반가에서 쓰는 먹 말이다. 그리고 비단 옷 입은 방문자, 박성원은 설이다. 그런 설이한테 그런 먹을 가져다 줄 사람이 누구겠느냐? 높은 곳에서 온 사람이겠지요. 그래, 그것도 아주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일 것 같다. 박성원이 어느 관청의 설이인지 알고 있느냐?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좌의정부 소속 설이다. 연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좌의정부. 조선에서 가장 높은 관아 중 하나? 나라의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곳. 그 서리가 누군가를 두려워하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남은 편지 절반.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연하야, 건드리지 않으면 또 누군가 죽습니다.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제가 물러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이준혁은 연하를 바라봤습니다. 오래 바라봤습니다. 내가 아는 게 있다. 좌의정댁 주변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있다는 소문. 하지만 그것을 확인하려 한 사람이 없었다. 아무도 감히 건드리려 하지 않았다. 이제 확인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이준혁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방향으로 움직이거라. 이 사건
공식적으로 수사를 받기 어려울 것 같구나. 위에서 막을 것이다. 아마 이미 누군가가 움직이고 있을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아야, 예, 조심하거라. 박성원이 두려워한 것이 뭔지 아직 모른다. 하지만 그게 서리 하나를 죽일 수 있는 무언가라면 나무 하나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도 있다.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더라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서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두려운 것과 멈추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다음 날 아침, 연하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박성원이 근무했던 관청의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좌의정부 소속 서리들의 기록, 박성원이 최근 어떤 문서를 다뤘는지, 어떤 업무를 맡고 있었는지, 누구와 접촉했는지. 하지만 죄송합니다만 그 기록은 지금 열람이 어렵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리 중이라서요. 다음에 다시 오십시오. 언제 정리가 끝납니까? 모르겠습니다. 연하는 그 관리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눈을 피했습니다.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겁을 먹고 있다. 위에서 누군가가 이미 손을 쓴 것이다. 연하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나왔습니다. 기록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다모 연하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박성원과 함께 일했던 동료, 서리를 만나러 갔습니다. 이름은 김봉구, 나이 38, 같은 부서에서 3년간 함께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김봉구는 그래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박성원이요. 착한 친구였습니다. 말이 없고 성실하고 제가 실수를 해도 뭐라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거나 누굴 만나거나 김봉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 달 전쯤에 박성원이 이상한 걸 봤다고 했어요. 어디서 뭘 봤는지는 말을 안 하더니 그 뒤로 조용해졌습니다. 식사 때도 아무 말 안 하고 이상한 것이 뭔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봉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김봉구는 연하의 눈을 피했습니다. 떨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보고 있다. 내가 수사를 시작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압박하고 있다. 수사를 시작한 지 하루가 채 안 됐는데 이번에는 박성원의 방이 있던 집으로 다시 갔습니다. 하지만 집 앞에 모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장사꾼 차림이었습니다. 물건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하를 보자 시선이 멈췄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감시하고 있다. 내가 다시 이 집으로 오는 것을 감시하고 있다. 연하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포도청으로 돌아오는 길에 연하는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기록을 볼 수 없었습니다. 증인은 입을 닫았습니다. 현장은 감시당하고 있었습니다. 수사를 시작한 지 하루도 안 됐는데 이 모든 것이 동시에 막혔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빠르게,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큰 힘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두렵다고 멈추면 박성원은 그냥 죽은 서리 하나가 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누군가가 같은 이유로 죽을 것이었습니다. 연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 2장의 종이, 편지 절반,
그리고 암호 종이. 등잔 불빛 아래에서 연하는 암호를 들여다봤습니다. 숫자와 글자가 섞인 암호였습니다. 한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글자들. 선들이 조합된 기호들. 규칙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벼루의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규칙이 있을 것이다. 암호는 혼자 만든 것이다. 자기만 알아볼 수 있는 규칙. 하지만 동시에 나중에 자기가 다시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규칙. 연하는 암호 종이를 옆에 두고 새 종이의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패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반복되는 글자를 표시했습니다. 자주 나오는 조합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같은 위치에 반복되는 기호들을 나란히 적었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눈이 아팠습니다. 등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다시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암호 안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조합이 있었습니다. 5글자 조합. 그 조합이 종이 전체에서 3번 반복됐습니다. 이것이 핵심이다. 가장 중요한 단어를 가장 많이 썼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 사건의 핵심일 것이다. 연하는 그 5글자를 따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나씩 대입해봤습니다. 숫자와 자음 모음을 바꿔봤습니다. 위치를 이동해봤습니다. 역순으로 읽어봤습니다. 여러 번 다른 방식으로 읽어보고 조합해보았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글자 조합이 보였습니다. 그 5글자 조합은 옥새였습니다. 옥새. 왕의 도장. 왕의 인장. 연하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칙을 알았으니 나머지도 빠르게 풀렸습니다. 숫자는 글자 순서를 바꾸는 키였고, 기호는 조사를 대체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뒤, 암호 종이의 내용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연하는 그 내용을 읽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계묘년 6월 10살 밤 나는 좌이정댁 서재에서 심부름을 마치고 나오다가 보았다. 어사와 나리가 옥새를 손에 들고 있었다. 그것은 왕께서 주신 것이 아니었다. 나리의 측근 윤 씨가 들고 온 것이었다. 나는 보았다. 분명히 보았다. 하지만 말할 수 없다. 이것을 말하면 내가 죽는다. 그러나 말하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이 죽는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연하는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어사와 나리, 좌이정 대감 곁에 있는 신복. 공식 직책은 없지만 실질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 항상 좌이정 뒤에 있는 그림자 같은 존재. 그 사람이 왕의 인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이 내린 것이 아닌 왕의 인장을.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위조. 왕의 인장으로 문서를 위조한다면 무슨 일이든 가능했습니다. 관직을 임명할 수 있었습니다. 재산을 몰수할 수 있었습니다. 처형 명령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박성원이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박성원은 죽었습니다. 연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이었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구름 사이로 깜빡이는 별들이.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도 이런 밤이 있었을 것입니다. 진실을 알면서 말할 수 없는 밤. 알면서도 모른 척해야 하는 밤. 그 무게를 혼자 지고 있던 밤. 하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숨기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촛불 앞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그러지 않겠습니다. 암호를 풀고 난 다음 날, 연화는 새로운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편지의 나머지 절반. 암호 종이는 박성원이 혼자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편지는 달랐습니다. 누군가에게 보내려 했거나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쓴 것이었습니다. 찢겨나간 나머지 절반에는 누구의 이름이 적혀 있었을까요? 그리고 살고 싶다면 다음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연화는 박성원의 동선을 처음부터 다시 추적했습니다. 박성원이 자주 들른 곳, 술을 마시거나 밥을 먹거나 사람을 만나는 곳, 집주인 최노인에게 다시 찾아갔습니다. 박성원 씨는 심부름을 자주 다녔습니다. 특히 서남 쪽 오래된 기생집 쪽으로 거기 아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생집이요? 거길 자주 갔나요? 기생집이라고 해도 화려한 데가 아닙니다. 오래된 주막 같은 곳인데 기생들도 있는 데지요. 주인이 유씨 할멈인데 박성원이 거기 잘 들리곤 했습니다. 밥을 먹으러 가는 것 같았어요. 서남 쪽은 한양에서도 낡고 오래된 구역이었습니다. 기와가 낡고 담이 낮고 골목이 좁았습니다. 낮에도 그늘진 골목이었습니다. 젖은 흙 냄새와 낡은 나무 냄새가 뒤섞인 곳이었습니다. 유씨 할멈의 집은 골목 막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멈이 나왔습니다. 나이 60을 훌쩍 넘긴 여인이었습니다. 눈이 날카롭고 입이 굳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뭐요? 포도청에서 왔습니다. 박성원 씨 일로 여쭤볼 게 있습니다. 할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 그것을 감추려는 듯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을 모르오. 자주 오던 사람입니다. 나이 32에 서리직으로 일하고 있었고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른다고 했소. 연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박성원 씨가 어제 죽었습니다. 할멈이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멈췄습니다. 몸 전체가 굳는 것 같은 정지였습니다. 들어오시오. 방 안은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묵은 향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나무 냄새와 행이 섞인 냄새. 할멈은 자리에 앉더니 오래 침묵했습니다.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죽었소? 방 안에서 편지를 손에 쥐고 있는 채로 죽었습니다. 그 아이가 할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아이? 모른다고 했던 사람을 그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박성원 씨와는 어떤 사이셨습니까? 그 아이 어머니가 내 친구였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내가 가끔 돌봐줬지. 어릴 때부터 봐왔죠. 가끔 찾아와서 밥이나 먹고 가곤 했었죠. 최근에 온 적 있습니까? 열흘 전에 왔었소. 그것도 한밤에 얼굴이 창백했었습니다. 밥도 많이 못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할멈이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뭔가를 맡겼소. 봐달라고.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것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한테 전해달라고.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까? 유 씨는 오래 망설였습니다. 연하를 바라봤습니다. 믿어도 되는지 쟤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방 안구석으로 가서 낡은 항아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항아리 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연하는 그것을 받아 펼쳤습니다. 종이의 왼쪽 가장자리가 찢겨져 있었습니다.
찢긴 선이 일정하고 조심스럽게 뜯어낸 흔적이었습니다. 연하는 품에서 편지 절반을 꺼냈습니다. 나란히 놓았습니다. 맞았습니다. 찢긴 선이 정확히 맞물렸습니다. 두 종이가 하나의 편지였습니다. 박성원이 둘로 나눠 각각 다른 곳에 남긴 편지였습니다. 연하는 두 종이를 붙여서 읽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보았다. 이름을 말할 수 없다. 살고 싶다면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러나 진실은 사라져서는 안 된다. 이 편지를 가진 자는 훗날 증거로서 좌이정댁 어서와. 그의 손에 있는 것이 증거다. 연하는 숨을 멈췄습니다. 편지는 자신에게 보낸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죽으면서 남긴 마지막 증거였습니다. 박성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을 것을. 그래서 편지를 둘로 나눴습니다. 한쪽은 자신의 손에, 한쪽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죽어서도 진실이 사라지지 않도록 누군가가 이 두 조각을 하나로 잇기를 바라면서. 어사화. 정식 이름은 강어사화. 좌의정 이완 대감의 오른팔로 불리는 사람. 공식 직책은 좌의정부 별좌. 종호품. 하지만 실제 권력은 그 10배가 넘는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완 대감의 눈과 귀, 그리고 손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연하는 강어사화에 대해 알 수 있는 것들을 모았습니다. 이준혁에게 조심스럽게 물었고, 박돌쇠가 저작거리에서 소문을 모아왔고, 연하 자신은 강어사화가 드나드는 곳을 직접 살폈습니다. 강어사화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좌의정부를 드나들었습니다. 오전에 들어가 오후 늦게 나왔습니다. 항상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강어사화는 나올 때 항상 작은 상자를 들고 다녔습니다. 크기는 손바닥만 한 상자. 나무로 만든 자물쇠가 달린 상자였습니다. 마치 그 상자가 자신의 몸의 일부인 것처럼 항상 들고 다녔습니다. 저기에 뭐가 들어있길래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인가? 연하는 이틀을 살폈습니다. 강어사화는 좌의정부에서 나와 항상 같은 방향으로 갔습니다. 한양 동쪽 끝에 있는 어느 기와집. 거기 들어갔다가 1시간쯤 있다 나왔습니다. 연하는 그 집을 알아봤습니다. 알아봤습니다. 그 집은 강어사와 집이 아닙니다. 좌의정댁 소유의 창고 같은 곳입니다. 물건을 보관하는 곳인데 공식 기록에는 없는 창고라고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건물입니다. 그 창고 안에 누가 있습니까?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틀 동안 봤는데 들어가는 사람은 강어사와 혼자였습니다. 나오는 것도 혼자. 지키는 사람은 겉으로는 없어 보이는데 골목 초입에 항상 장사꾼인 척하는 사람이 한 명씩 있습니다. 매일 다른 사람이지만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장사꾼인 척하는 사람이 있군요. 예. 매일 사람이 바뀌는데 항상 그 자리에 누군가가 있습니다. 이틀 동안 4명이 바뀌었습니다. 창고를 지키는 경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창고 안에 중요한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곳에 왕의 인장이 있단 말인가? 그 창고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어떻게요? 경비가 있는데 경비가 없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강어사화가 창고 안에 있을 때, 그때 다른 방향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박돌쇠는 연하를 바라봤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다모 어른, 그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제가 한 일 중에 위험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까? 박돌쇠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주의를 끌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강어사화가 창고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박돌쇠는 골목 초입에서 행상 차림으로 경비를 붙잡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물건을 사는 척, 흥정하는 척. 연하는 창고 옆 골목으로 돌아 뒷벽으로 갔습니다. 뒷벽은 낮았습니다. 허리 높이였습니다. 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창고 뒷문이 있었습니다. 창고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연하는 품에서 작은 쇠붙이를 꺼냈습니다. 자물쇠를 조심스럽게 건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창고 안은 어두웠습니다. 창이 작고 높은 곳에 있어서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습한 공기가 났습니다. 종이 냄새와 먼지 냄새가 섞였습니다. 연하는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길 기다렸습니다.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선반들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 상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벽에 문서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연하는 조심스럽게 문서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서의 겉표지를 봤습니다. 관직 임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임명장마다 아래에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연하는 그 도장을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왕의 인장, 옥새였습니다. 하지만 임명장의 날짜가 이상했습니다. 아직 임명되지 않은 관직이었습니다. 미래의 날짜가 적힌 임명장들이었습니다. 없는 사람의 이름이 적힌 임명장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위조 문서였습니다. 미래의 관직 임명을 미리 만들어 둔 것입니다. 옥새를 찍어서 왕이 명령하지 않은 임명장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팔았다면 연하는 문서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때 소리가 났습니다. 창고 안에 방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쪽 문 아래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하는 순간적으로 선반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강어사화가 나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자물쇠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강어사화는 선반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연하가 숨어 있는 바로 그 선반으로. 연하는 숨을 멈췄습니다. 몸이 굳었습니다. 강어사화의 발이 선반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강어사화는 선반 위 상자를 하나 꺼냈습니다.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뭔가를 꺼내 손에 들었습니다. 연하는 선반 틈새로 봤습니다. 붉은 천에 쌓인 무언가. 강어사화가 천을 펼쳤습니다. 왕의 인장이었습니다. 옥새. 강어사화는 그것을 자신의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연하는 잠시 그대로 있었습니다. 박성원이 본 것을 나도 보았다. 강어사화는 옥새를 다루고 있었다. 이 창고 안에 위조 문서가 가득하다. 이것이면 충분한 증거가 된다. 연하는 문서 한 장을 조용히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왔던 길로 나갔습니다. 포도청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뒤에서. 연하는 눈치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걸음 속도를 조금 줄였습니다. 뒤에 발소리도 느려졌습니다. 따라오고 있다. 연하는 골목을 꺾었습니다. 또 꺾었습니다. 원래 방향이 아닌 곳으로. 발소리가 따라왔습니다. 연하는 조용히 골목 어둠 속에 몸을 붙였습니다. 뒤를 따라오던 남자가 멈췄습니다. 연하를 찾는 듯 두리번거렸습니다. 연하는 조용히 그의 옆에서 나왔습니다. 저를 찾으십니까? 남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굳혔습니다. 자네가 다모 연하요? 그렇소. 당신은 누구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전하는 말이오. 그것을 건네고
남자는 돌아서 걸어갔습니다. 연하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쪽지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그만두시오. 그렇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것이오. 협박이었습니다. 연하는 쪽지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품에 넣었습니다. 후회. 혼잣말이었습니다. 후회를 두려워했다면 처음부터 이 일을 하지 않았겠지요. 그리고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준혁이 연하를 불렀습니다. 밤사이 사람이 한 명 왔었다. 누굽니까? 강어사와의 측근으로 일했던 윤 씨. 암호종이에 이름이 나온 바로 그 윤 씨다. 그가 스스로 찾아왔었다. 연하는 이준혁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윤 씨는 나이 40쯤 된 남자였습니다. 키가 작고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눈 아래 그늘이 깊었습니다. 오래 잠을 못 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오래 혼자 짊어지고 있던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윤 씨는 연하를 보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모 어른이십니까? 그렇소. 하실 말씀이 있다고 했다지요. 예,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밤마다 잠을 못 잡니다. 먹을 것을 먹어도 배가 차지 않습니다. 박성원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은 뒤로는 더 윤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강어사화가 저한테 심부름을 시켰을 때 상자를 들고 어디 가서 기다리라고 했을 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습니까? 반년 전입니다. 실수로 상자가 열렸을 때 옥새를 봤습니다. 왕의 도장을.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내가 무슨 일에 쓰이고 있었는지 그때 그만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서웠습니다.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모른 척하고 계속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은 척하고. 박성원 씨가 죽었을 때는 알고 있었습니까? 예, 알고 있었습니다. 강어사화가 처리했다고 했습니다. 서리 하나가 쓸데없는 곳을 들여다봤다고. 그래서 윤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말했어야 했는데, 그 사람을 지킬 수 있었는데, 저는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성원이 죽은 뒤에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는 것을 모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윤 씨는 알고 있는 것을 모두 말했습니다. 옥새가 어떻게 강어사화에게 넘어갔는지, 위조 문서가 얼마나 만들어졌는지, 그것이 누구에게 팔렸는지,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연하는 모두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옥새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창고에 있습니다. 강어사화가 매일 가지고 다니다가 창고에 보관합니다. 오늘 밤에도 거기 있을 겁니다. 그날 밤, 연하와 이준혁은 창고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이준혁이 공식 포졸 3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경비는 포졸들이 막았습니다. 연하는 이준혁과 함께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어사화였습니다. 강어사화는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나가려던 참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이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어사화의 눈에 서서히 뭔가가 지나갔습니다. 놀람, 그리고 분노, 그리고 차가운 것. 다모가 여기까지 왔군. 강어사와 나리, 그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여주시겠습니까? 무슨 근거로? 박성원 씨가 남긴 기록, 그리고 윤 씨의 증언, 그리고 이 창고 안에 있는 위조 문서들, 그리고 제가 직접 목격한 것, 근거는 충분합니다. 강어사화는 연하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연하를 죽이고 싶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요. 다모, 현명하지 못해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밖에서 이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어사와 포도청 종사관 이준혁이요. 잠시 따라오시오. 강어사화는 상자를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이후 수사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강어사화의 상자 안에서 옥새가 발견됐습니다. 창고 안에서 위조 문서 36장이 발견됐습니다. 윤 씨의 증언으로 옥새의 출처와 거래 내역이 밝혀졌습니다. 좌의정 이완 대감의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왕의 귀에 닿아 있었습니다. 이준혁이 조심스럽게 움직였던 그 경로로 왕은 직접 조사를 명했습니다. 강어사화는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위조 문서는 관직을 사고 파는 데 쓰였습니다. 돈을 받고 관직 임명장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옥새를 찍은 가짜 임명장으로 10년 가까이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뭔가를 목격한 박성원은 협박을 받았고 입을 열려 하자 독이 든 음식을 먹게 됐습니다. 박성원이 먹은 독이 담긴 음식. 밤에 찾아온 비단옷 입은 방문자가 가져다 줬던 것이었습니다. 박성원은 알면서도 먹었습니다. 그것을 먹지 않으면 더 빨리 죽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 마지막 힘을 다해 편지를 썼습니다. 둘로 나눠서 하나는 자신의 손에, 하나는 유씨 할멈에게 진실이 사라지지 않도록 언젠가 누군가 이 두 조각을 하나로 잇기를 바라면서 강어사화와 관련된 중간 인물들이 처벌받았습니다. 위조로 얻은 관직들이 취소됐습니다. 옥새는 왕에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좌의정 이완 대감은 끝내 직접적인 연루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권력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완전한 진실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사건이 마무리된 날 저녁, 연화는 포도청 마당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었습니다. 여름 저녁의 하늘이었습니다. 구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박돌쇠가 곁에 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는요. 박성원 씨가 수고한 것이지. 그래도 다모 어른이 없었으면 그 편지는 영영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됐을 겁니다. 박성원 씨가 죽기 전에 남긴 것들이 그냥 사라졌겠지요. 연화는 하늘을 봤습니다. 박성원 씨는 혼자 두려워하다 죽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어땠을지 저는 압니다. 뭔가를 알면서 말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것을 혼자 짊어지고 있는 밤이 얼마나 긴지. 다모 어른은 용감하게 항상 말하는 쪽을 선택하셨습니다. 말한다고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좌의정 대감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진실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옥새는 돌아갔습니다. 위조 문서도 무효가 됐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쉽게 일어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요. 연화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다모는 진실을 다 밝히는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워지지 않게 만드는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박성원 씨가 그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편지를 둘로 나눈 건 말씀이시지요? 예, 죽으면서도 진실이 사라지지 않도록 누군가 두 조각을 하나로 잇기를 바라면서 그 마음이, 그 절박함이 저는 그것을 잊을 수 없습니다. 연화는 다시 마당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탁자 위에 새로운 사건 기록이 놓여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억울한 죽음이 있었습니다. 진실이 깊은 곳에 묻혀 있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찢겨나간 편지처럼 절반만 남겨진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연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화는 오늘도 억울한 죽음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찢긴 편지 두 조각처럼 이 세상에는 누군가가 이어주기를 기다리는 진실들이 있습니다. 연화는 앞으로도 그 조각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별이 뜨는 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별밤 이야기 서재였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